이 선순위 채권자들이 돈을 다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차인이 소액이 아닌데도 보증금을 받아가는 케이스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1등으로 낙찰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안녕하세요, 원화장입니다. 오늘은 대구에 있는 물건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대구가 사실 23년과 24년에 입주 물량이 엄청나서 인천과 함께 더불어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4년까지 아직도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질 예정이라서 아직은 시기적으로는 조금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 오늘은 이 경매 물건에 대한 이야기보다 앞에 선순위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어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확정일자보다 빠른 선순위 채권들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남은 금액으로 임차인이 받아가거나 아니면 받지 못한 금액들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은 이 선순위 채권자들이 돈을 다 못 받았음에도 이 임차인이 소액이 아닌데도 보증금을 받아가는 케이스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1등으로 낙찰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만약 남들이 1억을 인수라고 생각을 해서 금액을 낮게 써야 하는데 이게 실제로 5천만 원만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2,500만 원 정도는 남들보다 더 써서 1등으로 낙찰이 되고 2,500만 원도 더 남는 거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2022 타경 586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신세계타운 아파트입니다. 전용이 35평이니까 실제로는 43평형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죠. 수성구는 교육으로 범어동이랑 만천동이 유명하죠. 학원가들도 수성구청역에서 경신고 라인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 물건지는 범어역 왼편 2호선 라인과 그리고 3호선 라인에 있는 수성시장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초등학교나 지하철역 또 산책로들이 있어서 거주하기에는 꽤 괜찮지만 이게 연식이 89년식이다 보니까 34년이 돼서 시설적인 면에서는 매우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초 감정가가 8억 2천인데 4차에서 4명이 들어와서 3억 5천에 한번 낙찰이 되었다가 미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현재 최저가가 2억 8천이죠. 한번 미납이 되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입찰하는 게 꺼려집니다. 당연히 인수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졌겠죠. 현재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매가는 부분 수리된 1층이 6억 3천부터 나오고 있고 전세도 2억 7천만 원짜리가 하나 그리고 3억짜리가 하나 있네요. 실거래는 작년에 7억 5천 이후에 1년 동안은 실거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저가 기준으로 한다면 대충 6억 정도 되어야 이제 먹을 게 있겠죠. 그러면 아래 권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3억 4천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요. 아래 정땡땡씨가 세대주고 전땡땡씨가 계약자인데 이 둘이 직계비속이라고 하네요. 같은 날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입일자가 19년 10월 2일이고 아래쪽 등기부 현황의 말소기준 권리가 강제경매 기입 등기네요. 22년 2월 7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수가 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확정일자를 보니까 말소기준 권리인 경매 기입 등기보다 더 뒤인 22년 2월 25일에 받았습니다. 이 물건이 경매에 나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확정일자를 신청을 한 것 같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 보니까 이 낙찰자가 만약에 3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말소기준 권리인 박땡땡씨의 채권 금액이 5억이죠. 그러면 이 채권자가 배당에서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데 이 낙찰 금액이 3억 5천이다 보니까 5억보다는 부족하죠. 그러면 이 채권자가 배당을 다 받아가고 이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 이 보증금은 낙찰자가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네요. 대항력은 있으니까요. 그러면 3억 5천에 낙찰을 받고 보증금 3억 4천도 인수를 해야 되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6억 9천에 산 거니까 아까 시세가 우리가 6억이라고 했죠? 그러면 훨씬 비싸게 샀네요. 그래서 미납을 한 걸까요? 사실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다 틀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이 낙찰자가 6.9억에 산 게 아니라 훨씬 더 싸게 산 거예요. 사실 여기에 있는 임차인은 1억이 넘는 돈을 배당을 받아가거든요. 왜 그런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지를 볼 때 가장 위에 근저당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사실 이 근저당은 물건이죠. 이 물건이라는 거는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뭐 이렇게 복잡한데 중개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이 물건이라는 거는 그 물건에 생기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담보로 잡고 근저당을 해주고 또 이 물건에 대해서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이라는 건 아주 우선시 됩니다. 반면에 가압류라는 게 있죠. 내가 신용으로 만약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을 자꾸 안 갚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나한테만 빌린 게 아니네요. 제 옆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도 돈을 빌렸었고 또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도 돈을 빌렸던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렸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있자니 돈을 못 받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친구는 집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죠. 그래서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해서 경매에 넘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저 말고 다른 돈을 빌려준 친구들도 알게 된 거죠. 그 친구들은 나보다 1년, 2년 전부터 돈을 먼저 빌려줬었는데 안 갚고 있다고 그 친구들도 가압류를 걸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이 되면 과연 누구부터 배당을 줘야 될까요? 돈을 먼저 빌려준 사람부터 돈을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나처럼 눈치가 빨라서 가압류를 먼저 건 사람부터 배당을 줘야 되는지 헷갈리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눈치가 빨라서 먼저 가압류를 건 사람이 아니라 동등하게 안분배당이라는 걸 해줘요. 이 안분배당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빌려준 그 금액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억에 낙찰이 됐다고 하면 나는 2억을 빌려줬었고 다른 친구들은 1억씩 빌려줬다고 했으면 이 낙찰금에서 저는 1억을 받고요. 다른 친구들은 5천만 원씩 이렇게 2억을 나눈다는 게 안분배당이에요. 하지만 근저당권이라는 거는 물건이라서 다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순서대로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순위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근저당을 잡을 때 이미 등기부에 공시가 다 돼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근저당은 명확하게 순위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가압류 같은 거는 사실 순위를 따지기가 어렵죠. 눈치 빠른 사람이 장땡이에요. 자, 그렇게 채권은 안분배당이라고 정리를 한번 하고 이 임차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임차권도 채권이에요. 다만 전입일자에 따른 대항력과 또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서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오늘 물건의 등기부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근저당은 보이지 않고 대여금 청구에 의한 강제경매 신청이 있네요. 즉 아까 전에 말했던 안분배당을 한다는 그 채권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또 있는 거죠. 우선변제권은 없으니까 두 개가 안분배당이 되는 거예요. 이 경매 신청자는 5억의 채권이 있고 임차인은 3억 4천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에 비례해서 안분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즉 아까 전에 3억 5천에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안분배당을 해서 2억 1천만 원은 경매 신청자가 받아가는 거고 1억 4천만 원은 임차인이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3억 4천이 아니라 즉 2억만 인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낙찰자는 낙찰 금액인 3억 5천만 원과 보증금으로 인수되는 2억을 합치면 총 5억 5천만 원에 최종적으로 이 물건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시세보다는 싸게 사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었나요? 자, 이 안분배당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하게 된다면 내가 3억 4천을 다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2억만 인수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거를 모르는 다른 입찰자보다 한 수 우위에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